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경북 청도군에서 철로 주변 구조물 안전 점검에 나섰던 작업자들이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현장에 7명이 있었는데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윤재 기자, 사고가 난 게 언제쯤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50분쯤입니다. 위치는 경북 청도군 화양읍입니다.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경남 진주로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가 철로 주변에서 일하던 작업자 7명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7명 가운데 2명이 숨졌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작업자 가운데 6명은 안전점검업체 직원이고 1명은 코레일 직원인데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현장에서 다수 사상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부상자 5명의 중증도를 파악한 뒤 안동과 경산, 경주 등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들은 선로 주변 비탈면에서 구조물 안전점검을 하려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최근 청도에 잦은 호우로 비탈면 안전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선로 주변 자갈로 된 부분을 걷다가 뒤에서 오는 열차를 미처 피하지 못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코레일 측은 이들이 남성현역 역장의 승인을 받고 선로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작업자들은 열차 운행 현황을 알 수 있는 앱을 갖고 있었던 거로 전해졌는데요. 왜 미리 운행을 알지 못했는지 등 자세한 사고 원인은 더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열차는 동대구에서 진주로 가던 1903호 무궁화호 열차로 승객 80여 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코레일은 사고가 난 하행선을 대신해 상행선로에서 열차가 교대 운행하고 있고 일부 열차는 지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두고 코레일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구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취재본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는 내란 특검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오후 5시 16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위증죄로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행안부 장관은 정보조직법상 경찰청과 소방청을 그 소속 기관으로 두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지는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에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들의 여망을 무시하고 자신과 공범들의 범죄를 은폐하고자 위증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공소사실 내용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보신 대로 특검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다른 국무위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역시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해 보입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특검의 브리핑 내용부터 다시 정리해 주시죠. 네, 어제 이 전 장관 구속 뒤 2번째 조사를 진행했던 특검,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브리핑을 통해 구속 기소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전 장관의 구속기한이 오는 21일까지로 임박한 데다 드러난 증거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깔린 거로 풀이됩니다. 특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는 이 전 장관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언론사 단전 단수를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범죄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 은폐를 위해 위증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범죄 사실 가운데는 이 전 장관이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다는 부분도 포함된 가운데 논란이 된 안가 회동 관련 혐의는 공소 사실에서 빠졌습니다. 네,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재조사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한 전 총리는 오전 9시 2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 전 총리는 혐의를 인정하는지 질문에 고생 많다고만 짧게 답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계엄 문건 챙기는 점을 시민이 반대하는 보도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가요? 고생 많으십니다. 계엄 선포 측과 추경호 의원과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현재 한 전 총리는 특검팀 질문에 진술을 거부하진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이유 등을 조사한 거로 전해집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한 전 총리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도 드러난 만큼 계엄 해제 표결 방해나 한예종 청사 통제 관여 의혹에 대해서도 질문이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러면 특검이 한 전 총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일단 특검 측은 조사가 끝난 뒤 사실관계 등을 살펴보고 신병 확보 여부를 결정할 거란 원론적 입장만 밝혔는데요. 다만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한 데다 어느 정도 입증된 의혹도 부인해온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미 내란 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이 혐의를 부인하자 신병 확보에 나선 전례도 있습니다. 네, 최상병 특검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특검팀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소환했습니다. 유 전 관리관을 상대로 이종섭 전 장관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 등 혐의 전반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범인 도피와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된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역시 내일 압수물 선별 절차를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특검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씨 관련 각종 의혹에 연루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내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한 김건희 씨에 대해 모레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동준 기자. 네, 서울 광화문에 있는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예, 구속영장 청구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후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 씨가 첫 특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에 특검이 전격적으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 씨는 어제 조사에서 지난 검찰 수사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특검은 이런 점과 함께 전 씨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봤습니다. 또 전 씨가 수사 이후 주거지를 여러 차례 옮겨 도주 우려가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선물과 함께 YTN 인수 등 교단 현안에 대한 청탁을 받은 후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전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모레인 오늘 21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씨도 내일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오늘 YTN과의 통화에서 김 씨가 내일 특검 조사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에 김 씨 측은 서울 남부구치소에 김건희 씨가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특검은 내일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걸로 보고 모레인 21일 오후 2시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김 씨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고 있어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국민의힘 압수수색을 놓고는 특검이 고심을 이어가고 있죠? 네, 특검은 오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어제 국민의힘에 대한 자료 제출 협조가 무산된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애초 국민의힘 측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국회 본관, 국민의힘 사무총장실 등을 찾았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해 저녁쯤 복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이번 영장 집행이 일반적인 압수수색처럼 강제력을 행사하는 방식이 아닌 자료 협조 차원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당원 명부 전체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통일교 신도 명단과 일치 여부만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 특검은 사람이 하나하나 명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프로그램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영장 집행을 위해 당사에 급습할 만한 성격은 아니라면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명단 확인은 꼭 필요한 만큼 내일 영장이 만료되면 다시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끝으로 특검 수사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를 구속 이후 두 번째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1차 주포에게 집행유예를 받게 도와주겠다며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특검에 구속됐습니다.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돼 자택 등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이준석 의원은 디지털 포렌식 참여권 행사를 위해 오늘 오후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진행됐는데요. 특검은 오늘 오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였던 동해종합기술공사와 직원 2명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증거 은닉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해 경찰에 공개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나토 순방 목걸이를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자수서를 제출했던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에 대해서는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YTN 안동준입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관봉권 수사 관련 증거물을 유실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감찰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이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를 매우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정 장관 지시에 따라서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직접 감찰에 착수해 진상을 파악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감찰부는 감찰 3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조사팀을 꾸린 뒤에 이들을 서울 남부지검으로 보내서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처리는 물론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인사들을 물갈이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내란 종식 고삐를 더 강하게 조였습니다. 야당 탄압 여론전을 이어가는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이유로 본회의를 미루자고 제안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거쳐 22일 전당대회 당일은 회의를 열지 않기로 협의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예, 먼저 여야 원내대표 회동 내용부터 짧게 정리해 주시죠. 네, 여야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일인 22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이 개혁 입법 처리를 주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는 장기 대치 전국이 뻔히 예상되는 만큼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날만큼은 건너뛰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21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방송법부터 안건으로 올려 처리한 뒤에 22일 하루는 쉴 예정입니다. 이어 23일부터 사흘 동안 연달아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본회의를 아예 미루자고 주장한 국민의힘 입장에선 썩 만족스럽진 않지만 급한 불은 끈 셈입니다. 네, 그래도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쟁점 법안 처리 의사가 여전히 좀 강경한데 개혁 고삐도 계속해서 조이는 모습이죠. 이유도 좀 알려주시죠. 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도 노란봉투법 처리를 재고해달라며 국회를 찾아온 주한미국 상공회의소를 향해 이미 정해진 수순이라며 법안 수정 불가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쟁점 법안 처리를 더 미루지 않겠다라는 건데 여당이 이렇게까지 협상의 여지를 닫는 데에는 최근 떨어진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각종 공약을 신속히 처리해서 지지세를 회복하는 전략을 선택한 걸로 보입니다.
내란 종식의 고삐도 한층 조였습니다. 전 정부 주요 인사들로 수사를 확대한 특검 수사에 발을 맞추는 취지로 보이는데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수백 개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수백 개의 법을 고쳐서라도 한편으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을 거듭 띄우며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가 알박기한 인사들을 제거하겠다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을 마련하겠다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내란 프레임을 보수 진영 전체로 확대하며 외부의 적을 강조하고 진영을 결집해서 최근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편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는 어제 복당을 신청하며 정계 복귀 의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부산 경남을 돌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도 참배할 계획입니다. 예, 특검 수사 칼끝에 선 국민의힘 상황도 알아보죠. 특검이 한밤중이나 비상시에는 급습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은 국민의힘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지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당사에서 비상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 시한이 내일까지는 결사항전, 배수진을 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겁니다. 한편으론 특검의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프레임을 앞세운 여론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부당한 영장을 들고선 제1야당의 당원 명부를 틀어지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이재명 정권의 보복 정치, 탄압 정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다만 외부 공격을 걷어내는데 급급해서 내실 있는 전당대회를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지도부의 고민거리로 남습니다. 찬탄, 반탄 논쟁에 더해 특검이란 이슈까지 맞물려 쇄신과 통합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 된 겁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당대표 후보자들의 3차 방송 토론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 크진 않은 편입니다. 이 때문에 막판 뒤집기가 절실한 후발주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만 있습니다. 내일부터 선거인단 투표가 시작되는 가운데 막판 변수로 꼽혔던 찬탄연대, 즉 안철수, 조경태 후보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의 숙명과 같은 개혁 업무라고 생각한다며 한 번 하면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 실장은 오늘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정치검찰로 인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대통령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개혁은 땜질식으로 여러 번 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실장은 또 여당이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지만 산업 현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야 할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듣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오늘 기업인 간담회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간담회는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약 2시간 정도 진행됐는데요. 오늘 간담회엔 유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경제단체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기업 가운데에선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에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미국과 관세 협상을 주도했던 협상팀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류진 한경협 회장은 재계도 정부의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기업인들은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기업과 국가의 이익이 모두 지켜지길 희망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 성과를 많이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네, 오늘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대통령실은 이번 간담회가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을 듣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 분야 성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는데요. 한국은 앞서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선과 항공, 반도체, 배터리 등 기업과 국가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점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관세 협상의 주요 포인트였던 마스가 프로젝트, 즉 한미 조선 협력은 협상 마무리 국면에서도 중요하다는 데에도 정부와 기업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상법 등에 대한 재개의 우려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도 동시에 규제 철폐나 배임죄 완화 등 맞춰갈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여당의 추진력에는 힘을 보태면서도 배임죄 완화 등 재개를 향한 당근책 또한 제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포스코 ENC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등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포스코 ENC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10여 명이 서류를 들고 나옵니다. 지난달 28일 천공기 끼임 사고가 발생한 함양울산 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의 사무소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인천 송도에 포스코 ENC 사옥에도 수사관 등 30여 명을 보내 동시에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천공기 끼임 사망 사고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작업 일지 등 공사 시공 관련한 자료와 안전관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수사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공사 시공 관련 자료와 안전관리와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했고 앞으로 압수물 분석을 통해서 포스코 ENC 인천 송도 사옥은 앞서 지난 12일에도 경기남부경찰청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4일 경기 광명시의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하청업체 노동자가 감전사고를 당한 사건 관련입니다. 포스코 ENC는 사망사고가 겹치면서 전국 모든 현장에서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오는 11월 말 준공 예정인 포항의 해오름 대교를 포함해 103곳의 현장이 대상입니다. 저희 회사 임직원들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분들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포스코 ENC 관계자들을 불러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각 위에 보가 쓰러지는 걸 방지하는 안전장치를 작업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제거한 점이 결정적인 화근이었습니다. 보도에 차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반년에 걸친 조사 끝에 국토부 조사위가 지목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결정적인 건 전도 방지 장치를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는 특수 장비를 이용해 교각과 교각 사이에 미리 제작한 볼을 얹은 뒤 장비를 후방으로 빼다가 발생했는데 보가 옆으로 쓰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선 보 밑에 고정 장치, 이른바 스크류잭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장치는 최종 고정 시설인 가로볼을 설치한 뒤에 빼내야 하는데 작업 편의를 위해 미리 제거해버렸습니다. 전도 방지 장치 120개 가운데 72개를 미리 떼버렸고 고정해놓은 줄까지 임의로 해체하면서 결국 보가 장비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스크류잭 임의 제거는 청문시에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CCTV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는 청문시의 현장 소장, 그러니까 하수급자의 현장 소장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은 전방 이동 작업만 안전하다고 인증받은 특수장비를 후방 이동한 점이었습니다. 볼을 얹을 때 사용하는 이 특수장비는 교각 위에 레일을 설치해서 앞으로 나아가며 가설하는데 뒤로 이동할 때는 레일이 아닌 볼을 직접 밟게 되어 전도될 위험이 큽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는 후방 이동 작업을 포함한 위법한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해 공사를 진행했고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청인 도로공사는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미흡한 안전관리, 관리 감독의 부재가 이번에도 문제였습니다. 국토부는 관련 법을 검토한 뒤 현대엔지니어링을 상대로 최고 영업정지 수준의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정부의 세종 안성 고속도로 사고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안전과 품질, 환경에 대한 진정성 있는 가치관이 조직 전반에 뿌리 내리도록 하겠다면서 안전관리 시스템을 근본부터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과 정비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절대 단발성에 그치지 않게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견을 충실히 경청하며 점검과 개선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울 미아동 흉기 살인 사건의 범인 김성진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진이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재범 위험도 커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은 서울 미아동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김성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음주와 잔인한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 열람을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진이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범죄를 저질렀고 도심 한복판에서 이유 없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이고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침해하면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해 재발을 막을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대로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유족의 고통을 고려하면 수긍할 부분이 있다면서도 환청에 시달리다가 충동적으로 범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형이 아니더라도 가석방을 제한하거나 심사 절차를 엄격히 해 사회로부터 완전히 추방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 내내 김성진은 고개를 숙인 채 무표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족들은 흐느끼며 선고를 지켜봤는데 법정을 나가면서 김성진을 사형시켰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무기징역은 억울하고 사형시켜서 저런 거예요. 김성진은 지난 4월 22일 미아동에 있는 마트에서 일면식 없는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40대 여성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이후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공분을 일으켰는데 평소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차례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다시 풀려납니다. 대법원은 오늘 보석 보증금 5천만 원 납부와 주거 제한, 지정 조건 준수 등을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13년 성남시의회에서 활동하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1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네, 조기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관봉권 다발, 거기서
흔히 말하는 띠지가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직적 증거 인멸 가능성입니다. 이건 그냥 가능성 내지 의혹 수준이 아니라 검찰의 증거 이 관리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이 관본권의 띠지라는 거는 증거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코드라든가 발행인 관리자 이게 다 있어서 이 관본권의 유통 경로, 그러니까 어떻게 유입이 돼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분실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띠지와 스티커를 분류해서 은닉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검찰이 설명이 더 납득할 수 없는데 그 관본권을 해체해서 실제 화폐 수량을 세다가 직원의 실수로 분실했다는 건데 관본권은 그걸 분리해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원 관본권 다발 자체가 조폐공사에서 확인해서 발행해서 이 묶음으로 놔둔 거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해명 자체를 볼 때에도 이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검찰이 스스로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검찰이 띠지 분실이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넉 달 가까이 내부 감찰도 좀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의아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외 토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이제 뉴스가 되는데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렸다, 수험생이 수험표를 잃어버렸다, 이제 이런 거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검찰에서 공판에 가면 중요한 증거를 쓸 수 있는 관본권 띠지를 분실했던 거,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관본권과 그 스티커, 띠지에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현금 검수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담당자 코드, 기계 식별 번호, 처리 부서까지 이 4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역추적하게 되면 이게 어디서 흘러나왔는지 또 누가 이 관본권을 내어줬는지 등등을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렸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거를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 관련된 증거 이거 한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뭐 녹취도 있을 거고 통화 기록도 있을 거고 핸드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유독 관본권만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직원의 휴먼 에러라고 저는 좀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네. 휴먼 에러가 또 전혀 또 불가능한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관본권을 이렇게 열어 가지고 돈을 살렸다는 게 이게 좀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일단 들어오면요. 증거가 이제 띠지에 들어있는 것을 정말 띠지에 들어있는 게 얼마 금액이라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열어서 확인하는 게 그게 오히려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띠지를 열어서 세알려 봤을 것이고 그게 무의식 중에 띠지라든가 비닐봉지를 그냥 같이 채 버리는 그런 휴먼 에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되지만 어쨌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단순히 징계를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정성호 법무장관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요. 관련자들을 이 감찰하면 이렇게 어설픈 거짓말로 이 상을 모면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 분실 가능성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제 그 직후에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내지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금원, 관본권의 출처는 향후 만약에 수사가 된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 내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어떤 관련성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그 핵심 증거를 은닉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분실 자체가 검찰의 이 증거 관리에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찰 과정에서 아마 허위 진술로 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기는 어려울 거로 봅니다.
네. 이걸 지금 보면 결국은 이제 분실한 사람이 결국 수사관이거나 검사거나 둘 중에 한 명일 겁니다. 근데 검사가 직접 그걸 개봉해가지고 세지는 않았을 거예요.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거나 수사관이 아마 그걸 셌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 한 4월로 지금 보이거든요. 4월이라 그러면 한창 대선 후보 대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 당시에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이게 증거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은 그 당시에 돈을 샜던 사람이나 이걸 관리했던 담당자가 증거인멸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명백한 뻔히 드러나고 본인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그걸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 저는 고의로라고 보기 어렵다. 이거는 실수로 무의식 중에 네. 폐기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래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문 전 대통령 때도 관봉권이 나왔었는데 구속 그렇죠. 안 하지 않았냐. 그렇죠. 정치 보복이다 뭐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그렇죠. 관봉권 이거는 이제 뭐 고의성 분실 고의성이냐 그 관계없이 관봉권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나 지금 정부 때나 똑같이 윤석열 정부 때나 좀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김정수 여사의 관봉권은 더 좀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싼 옷이라든가 장신구 살 때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부 다 카드로 샀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서울 경찰청에 있는 반부패 수사대가 청와대 전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옷값을 살 때는 특수 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군데 옷 업체를 브랜드 업체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거기서 확인했습니다. 10군데 업체 전부 다 옷 살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고 진술했어요. 근데 청와대에서만 지금 그걸 계속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영부인의 옷이라든가 장신구를 카드로 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현금 다발이 어디서 왔겠느냐?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은 월급이라든가 남편이 받은 월급, 생활비 이걸로 썼을 가능성이 낮아 보이죠. 특수활동비 관봉권을 가지고 가서 결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 관련돼 가지고 주변에 아무도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관봉권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얘기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관봉권 나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관봉권이라는 이 말 자체가 같이 동일하게 등장할 뿐이지 전혀 사안이 다르죠. 이게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의혹 내지 수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된 이 국민의힘 시의원 또 관련된 이 국민의힘 측의 어떤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인도 방문, 이거의 국부 유출 주장이라든가 프랑스 방문 때 샤넬 의상 다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 사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청와대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거기에 관봉권이 있었다는 이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이 사건처럼 실제 사인인 건진 법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5천만 원 상당의 관봉권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고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띠지와 스티커가 유실된 사건 이걸 똑같이 관봉권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같이 결부시키는 것은 이게 그런 합당한 비판은 아닌 거고요. 그 사건도 아마 곧 경찰이 수사에 왔는데 곧 혐의 없음 처분이 될 사건으로 봅니다. 그 사건을 이것과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 하는 건 검찰의 이런 이 수사 관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문제가 따로 있고요. 이건 검찰이 이 실제 증거인멸을 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데 여야가 그 뜻이 다를 수 없습니다. 네, 이어서 김건희 특검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일 예정된 특검의 소환 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건강을 또 문제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이제 그전에 버티기 전략이랄까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김건희 씨도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뀐 걸까요? 근데 지금 이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지금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 지금 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술 거부하기 위해 거부를 할 건데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고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 중에 하나가 바로 진술 거부권입니다. 진술 거부권은 무슨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게도 보장이 됐었죠. 조민 씨도 보장이 됐었고 정경심 씨도 다 보장이 됐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도 전 야당 대표 시절에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이 출력해온 A4를 쭉 읽으면서 추가적인 질문하니까 거기서 내가 당신이 원하는 질문 있으면 찾아가라는 식으로 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피의자의 권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뭔가 대단한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말한 것은 좀 온전하지 않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이제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에 가서 판사가 그걸 판단해 줍니다. 증거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인 거죠. 1심, 2심, 3심에서 결국 모두 다 증거를 기반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거가 나왔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자체가 죄는 되지는 않고요. 결국 재판에 가서 판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질 것이다. 그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특검은 다시 21일 모레 오후 2시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앞서서 저희가 기자 연결 통해서 전해드렸고요. 지금 또 관심이 가는 인물이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예. 앞에 말씀 간단하게만 덧붙이면 진술 거부권은 일단 출석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진술 거부권은 헌법상 권리가 당연히 존중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그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점 확인하고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이 실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계엄 당일 소위 국무회의 형식의 모임에 출석을 했었고 거기 참석해서 관련돼서 계엄 문건을 보지 못했고 계엄을 말렸다 그랬지만 최근 특검이 확보한 CCTV에 의하면 CCTV 상에서 문건을 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했죠. 그리고 당일 사전에 이 계엄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의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의 관련된 객관적 물증까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은 상당히 소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나 관련된 이 공개적 자리에서 계속 부인했고 허위 진술을 했다는 부분도 확인이 돼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 위증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일컫는 별칭인데 특위가 끝나고도 이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서 해산 후에 위증 고발이 안 되는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긴 한데 여기에 이제 소급 적용 이야기까지 좀 나오면서 좀 더 논란인 것 같아요. 소급 적용 이거는 법치주의를 좀 굉장히 벗어나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요 과거에 모든 발언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소급 적용이 만약에 사례로 굳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있을 모든 입법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급해서 3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진 건데 법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이건 옳지가 않지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유죄 확정 판결돼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판결문에는 지금 이재명 당시 전 경기도지사 이름이 무려 100번 넘게 나옵니다. 자,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요, 이걸 소급 적용해가지고 100번 넘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 폭주가 결국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타겟으로 한 게 아니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당시 지도부 전체를 올가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냐.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없는 상태, 전 지도부가 없는 상태, 그리고 국민의힘 상당수가 기소된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선거용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시키면서 당 지도부를 구속시키려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범여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복당 신청했고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은 향후에 조국혁신당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관심인데요. 앞으로 범여권에서의 입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조국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밝히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밝히는 바처럼 당분간은 독자적인 어떤 정치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그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국혁신당이 갈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 지금 예상되기로는 올해 11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을 조국혁신당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올해까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제도 개혁 등에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표방한 것처럼 이 쇄빙선의 역할, 그러니까 선명한 개혁 입장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 가는데 힘을 합칠 것이고 아마 연말 시점쯤 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실제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을 갖는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어떤 관계 개선, 합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내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어떤 평가와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 그것을 위해서 조국 전 대표 또 조국 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 사면 이후에 이제 좀 행보가 촘촘했는데 특히 SNS에 올렸던 이 된장찌개 영상이 좀 화제였습니다. 네.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된장찌개 집이 그러니까 찌개가 메인이 아니고 소고기가 메인인 뭐 그런 집이어가지고 네. 왜 소고기를 먹었는데 찌개만 올렸냐, 뭐 이러면서 이제 좀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위 돈으로 먹은 거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뭐 서민 코스프레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이제 죄송합니다. 소고기집이죠. 네네. 저기가 투뿔부터 이제 소고기가 주문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투뿔인데 저게 이제 기본이 1인분이 150g에 65,000원짜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좀 가격이 있는. 가격이 네. 있죠. 그리고 특수부위 가면 85,000원이라고 그럽니다. 자, 저렇게 해서 5명이 갔지 않겠습니까? 본인과 배우자, 딸,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보면 5명이 갔을 것 같은데 한 이제 소주도 뭐 한 잔 했다 그러면은 5, 60만 원 충분히 나왔겠죠. 고기를 다 먹어야지만 저 된장말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 수사대가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젓가락 포장지가 나와요. 근데 젓가락 포장지에 뭐라고 인쇄되어 있냐면 미셸이라고 인쇄되어 있는 순간이 잠깐 나옵니다. 그거를 캐치해가지고 저 된장말이 하는 데가 어디냐라고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는 설해마을 입구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인 거예요. 자, 저렇게만 딱 보면은 된장 드시는 게 그냥 이제 감옥에 있다 나왔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이제 좀 뭐랄까 소박하게 이제 뭐 대화를 나누면서 된장을 먹는 이런 모습 좀 보이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어치 이상의 소고기를 먹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여러 가지 비판 중에 핵심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네. 굉장히 공장님 말씀하고 가재, 붕어, 개구리들이 다 잘 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입시를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입시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또 반복하는 거다. 좀 더 계셨으면 반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큰 대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뭐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사면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 보석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보십니까? 보석은 이제 요건이 되는 경우에 재판부가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마
증거인멸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요건에 맞춰서 보석이 인용된 거라고 봅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 중에는 이제 김용 전 그 부원장이 억울하게 검찰의 이 수사를 받고 지금 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 2심 또한 그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그 유죄 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증거 관련해서도 검찰의 어떤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관련해서는 이제 돈 수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알리바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 알리바이의 증거로서 구글 타임라인이 흔히 제출이 되고요. 그 신빙성을 꽤 높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 부분에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은 거죠. 이제 대법원에서 결국 이 부분을 증거 배제한 것에 대해서 법리 오해 등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판 상황, 김용 부원장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경위를 봤을 때 실제 그 부정한 돈을 받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에 의원들 꽤 많은 분이 이제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보석이 인용됐을 뿐이고 이후에 뭐 사면 복권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좀 시기가 이를 거로 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어떤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지금 억울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론은 뭐 자연스럽게 또 형성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예, 좀 지켜보죠. 자, 그리고 국민의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지금 당사의 뭐 진지를 구축했다 뭐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던데 특검에서는 뭐 급습하진 않을 것으로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특검 믿을 수가 없죠. 언제 또 다시 들어질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으로 압수수색 왔을 때가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날 그날 왔습니다. 즉 많은 이제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사무실 당사를 비우고 대전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즉 집주인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빈집털이를 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거상경해가지고 당사를 지키는 그런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또다시 당사 압수수색이 나왔었지요. 언제 또다시 당사에 침입을 해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고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 당 지도부는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철통 경계를 해서 당원 명부는 어떤 식으로든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원 명부를 철저히 지키겠다. 그런 입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은 찬탄파 단일화는 좀 무산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뭐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금 뭐 최근의 분위기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반탄파의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뭐 굳이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어떤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전한길 씨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가 최초 그 유세장에서 보였던 행보 그리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윤호개인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의 마음을 얻어서 당원과 지지자의 표를 얻겠다는 게 지금 반탄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들의 선거 전략이 된 겁니다. 그게 실제 유효한 전략인 게 여론조사상에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결과 역시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 그렇게 구성된 지도부가 과연 일부 당원의 당심을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야당에게 요구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것이냐. 매우 회의적이죠. 그럼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은 여전히 12.3 비상계엄 내란 시점에서 단 한 치도 한 발도 내지 못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혁신의 계기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전당대회 입장 금지를 당한 전한길 씨, 김문수 후보에게 이걸 좀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전에는 김문수 후보 앞에서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그날 이제 그런 대화가 오간 게 당사 로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마주쳐서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예. 아마 지금 전한길 씨는
꼭 김문수 이제 후보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간에 만나서 유력한 이제 후보가 되시는 분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어떤 징계 회부된 것 같은데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어떤 당 지도부로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아마 붙잡고 얘기를 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 이제 김문수 지사, 그죠? 김문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마주쳐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당의 어떤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냐 이거는 사실 민주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의 당 대표가 됐다 그러면 지금하고 양상이 좀 상당히 달랐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됐죠. 정청래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전무후무한 강성 캐릭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강성 캐릭터이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아주 무지막지한 야당의 거칠은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여당의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아주 전투력에 있는 아주 강한 당 지도부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김문수냐 장동영이냐 이 두 분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1, 2등 후보가 격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선에 가서 한 번 더 맞붙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올 2분기 가계빚이 2천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주택과 주식을 사기 위한 대출이 늘면서 가계빚은 석 달 만에 25조 원 늘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 6월 말 기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까지 더한 가계신용 잔액은 1,952조 8천억 원. 1분기보다 24조 6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오름폭도 2021년 3분기 이후 15분기 만에 가장 컸습니다. 카드 대금을 뺀 가계대출은 한 분기 사이 23조 원 불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14조 9천억 원 늘며 증가폭이 커졌고 신용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도 15분기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덩치를 키운 원인으로 주택과 주식 투자 수요를 꼽았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늘어난 주택 거래량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친 데다 주가가 오르면서 증권사 신용 공여액도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7월부터 627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가계대출 증가세는 한풀 꺾였지만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규제 직전 대출 막차 수요가 몰렸던 데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시장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는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 매매 거래가 지난 6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한 만큼 주택 구입용 주담대를 중심으로 좀 당분간 높은 증가세를 보일 수 있고 가계부채 흐름은 오는 28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김건희 씨가 내일 특검 조사에 나오기 어렵다며 자필로 사유서를 냈습니다. 특검은 바로 다음 날로 다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건희 씨의 구속 뒤 세 번째 조사는 일단 연기됐습니다. 김 씨가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서 특검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취지의 자필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씨는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 우울증 증세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특검 조사를 받고 구속된 이후로도 음식을 제대로 삼키기 어려운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오는 21일로 날짜를 다시 지정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씨 측은 이번에는 출석하겠다는 입장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특검은 김 씨의 건강상 이유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이번 달 말까지 김 씨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이어갈 걸로 보이는데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씨는 배우자인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지난 14일과 18일 두 차례 모두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질문에 모른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수사기관 일정에는 협조하되 진술 거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향후 재판에서의 불이익을 차단하고 변론 전략을 준비하는 걸로 보이는데 김 씨가 이 같은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면 수사 대상이 쌓여있는 특검 입장에선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 연루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압수물 분석을 참관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후 이 대표가 디지털 포렌식 참여를 위해 사무실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 측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과 업무 방해 혐의 피의자로 이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압수수색을 마치고 시종일관 떳떳한 입장이라면서 공천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 적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불거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였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청탁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전 씨 집에서 발견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모두 분실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자금 추적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자료를 검찰이 스스로 버린 건데 대검찰청에서 진상 파악을 위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양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김건희 씨에게 통일교 쪽 청탁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1억 6천만 원이 넘는 현금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현금 뭉치 중에는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돈을 보낼 때 쓰는 관봉권 5천만 원이 포함돼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통되지 않는 뭉칫돈이라 일부 관봉권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실 등이 출처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관봉권은 누구한테 받으신 거예요? 전 씨는 앞선 검찰 조사에서 관봉권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기도비로 받았을 텐데 누구에게 받았는지는 모른다. 돈은 받으면 바로 쌀통에 넣는다 등 모른다는 답을 반복하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돈의 출처를 추적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봉권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에는 집회를 검수한 날짜와 담당자, 기기번호와 포장일자 등의 정보가 담겨 있어 주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통째로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압수해온 현금 액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들이 돈만 챙기고 띠지와 스티커는 실수로 폐기해버렸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폐기 경위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도 벌이지 않았는데 특검 측도 관련 사건은 이미 재판에 넘겨져 압수물도 당연히 이첩받지 않았다며 관봉권 관련 사안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특검의 관봉권 폐기 경위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넘겼다고 해명했습니다. 폐기 사실을 뒤늦게 접한 법무부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진상 파악과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모든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고 대검찰청은 곧바로 조사팀을 꾸려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통일교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압수수색 방식과 일정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한밤중 중앙 당사를 급습하는 일은 없을 거라며 국민의힘 측에 거듭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일교인들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의 지난 13일 압수수색 시도는 15시간 대치 끝에 중단됐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명단 속 신도들이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하려던 차원이었습니다. 나흘 뒤 특검팀 포렌식 전문가가 국회를 찾아 자료 제출을 협의했지만 이마저도 진전은 없었습니다. 전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게 아니라는 특검의 거듭된 해명에도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철야 비상대기까지 돌입했습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한밤중 급습할 만한 압수수색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개별 당원을 한 명씩 확인할 필요 없이 명단 대조를 위한 프로그램을 현장에서 돌려보는 것으로 국민의힘 도움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영장 기한인 내일까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결사항전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특검은 앞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불능 처리한 뒤 재청구하는 방안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내란 특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기각됐을 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에 출석했습니다. 지난달 2일에 이어 또 한 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겁니다. 계엄문건 챙기는 점을 시민이 반대하는 보도에 대한 고생 많으십니다. 특검이 조사에서 집중한 부분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선포 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두고 앞서 헌법재판소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을 거라고 판단했는데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거나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특검은 반대로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소집을 건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헌재 결정 이후에 특검이 출발했고 관련 자료와 증거들이 추가로 수집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면서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와 국회에 나와 위증한 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조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총리는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특정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혐의의 중대성, 일부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건희 씨에게도 불법 계엄의 책임을 묻자며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이 두 사람 자택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을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향후 판결이 확정됐을 때 신속하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철로 주변 구조물 안전 점검에 나섰던 작업자가 달리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윤재 기자입니다. 비탈진 산 옆으로 굽은 철길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주변에는 소방과 경찰, 코레일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오전 10시 50분쯤 철로 주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명이 동대구역에서 출발해 진주역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였습니다. 작업에 나선 노동자 가운데 6명은 안전점검업체 직원이고 1명은 코레일 직원인데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졌습니다. 또 4명이 중상,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무궁화 열차와 철도 구조물 안전진단 후 도보 이동 중인 작업자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다수 사상자 관리 시스템을 가동하여 중증도 분류 및 환자 이송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들 7명은 구조물 점검을 하려고 도보로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 잇따른 호우에 비탈면 안전점검에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코레일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점검으로 작업자들이 규정에 따라 차단 승인을 받은 뒤 철로에 들어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차단 승인을 받고 그리고 작업 책임자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작업 현장까지 이동을 할 예정이었는데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을 두고 코레일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대구지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이번 사고는 잇따른 산업 현장 인명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볼 때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허송준 기자입니다. 노동자들이 선로에 들어선 건 오전 10시 45분입니다. 선로 주변을 걸어 현장으로 향하던 노동자들은 7분 뒤 변을 당했습니다. 전기 열차라 운행 소음이 작다 보니 뒤에서 달려오는 열차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통상 선로 2m 밖에서 이뤄지는 작업인데 사고 노동자들이 선로 가까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점검 용역은 위험 지역 2m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상례 작업으로 인해서 열차 운행 선상에서 작업을 시행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이들은 선로에 들어서기 전 역장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작업 책임자인 코레일 직원의 안내에 따라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작업 사실이 공유됐고 현장을 잘 아는 인솔자까지 있었지만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겁니다. 이번 사고가 현장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열차가 운행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전에 작업자가 이동이라든가 기본적인 안전 확인, 안전 감독 조치 서울에서 좀 일어난 전형적인 반복적인 인재 사고가 발생했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함께 회사와 현장 책임자 등이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 감독을 지시했습니다. 김 장관은 일어나서는 안 될 후진적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각종 산업안전 의무 위반이 밝혀질 경우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와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곧바로 구성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수사전담팀을 꾸려서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2주 안에 만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메르츠 독일 총리가 전했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백악관 회담 이후 AFP 통신에 트럼프가 푸틴과 전화 통화를 했고 여기서 젤렌스키와의 만남이 2주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 등 유럽 정상들과 단체로 회동했고 비공개 회담 도중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종전 조건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돈바스 지역을 넘기라는 건데요.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영토 이양은 있을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결국 양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의 러시아 접경지로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두 개 주를 합친 지역입니다. 소련 시절 대규모 산업화와 이주 정책으로 러시아인이 대거 정착했습니다. 자원이 풍부해 중공업의 심장부 역할이 가능하고 군사적 완충지 기능도 합니다. 러시아가 이 지역을 장악하면 현재 점령하고 있는 크림반도와 육로로 연결돼 전략상 이점도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이 지역을 80% 이상 점령하고 있습니다. For 3.5 years, Russia has tried to take the whole Donbass militarily. They have not succeeded in doing so. And now Russia is trying to achieve diplomatically what they couldn't achieve militarily. 돈바스 전체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우크라이나는 방어 시설과 도로망, 핵심 자원 통제권을 모두 넘겨주게 됩니다. I'm sure that we will not give up the rest of Donbass, the best fortified region in Ukraine, to repel the Russians in exchange for some temporary ceasefire. 지정학적 요충지인 돈바스가 러시아에 넘어가면 유럽도 부담이 큽니다. I think there's a lot of truth to the argument that should these regions be taken by force, Donetsk and Luhansk or Donbass more largely, that this will only set the stage for further and additional invasions by Russia. 돈바스 지역은 예전부터 내전이 있었고 친러시아 세력이 사실상 장악했던 곳입니다. 이미 유럽의 무기고는 바닥났고 미국 지원 없이는 방어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러시아에 넘기는 걸 거부해 전쟁이 길어지면 더 많은 영토를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한통속이 돼 휴전을 조건으로 돈바스 이양을 요구하면
우크라이나는 동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나토 가입 없이 어떤 방식으로 집단 안보를 보장할지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권준기 기자입니다. 유럽 정상들은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 방안으로 나토 방위 조약 5조 모델을 언급했습니다. I'm happy that we will begin from a proposal which is the, let's say, Article 5 model, which was Italian at the beginning.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공약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선택지에 없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양자 또는 다자 조약을 맺고 집단 방위를 제공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수만 명 규모의 다국적 평화유지군을 우크라이나에 주둔하는 게 가장 확실한 안보 보장이 되겠지만 그만큼 부담도 클 거라고 관측했습니다. 대신 소규모 인계철선 부대를 배치해 자동 개입을 보장하거나 러시아군 동향을 감시하는 수백 명 규모 병력을 파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고 전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안보 보장에 참여하겠다는 중요한 신호를 보냈다며 10일 이내 세부 사항이 마련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Важливо,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роблять чіткий сигнал, що вони будуть серед країн, які будуть допомагати, координувати, а також будуть учасниками гарантій безпеки для України.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을 위해 비유럽 국가도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동아시아 동맹국도 우크라이나 안보 구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8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입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순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며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또 내란 프레임을 보수 진영 전체로 확대하면서 지지율 하락 위기를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가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를 찾아 국회 통과가 임박한 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교섭 대상 사용자 범위를 넓히고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That the passage of the Yellow Envelope Act in the National Assembly could affect Korea's reputation as a regional hub for multinational companies. 앞서 경제 6단체가 법 시행 1년 유예를 요청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재개의 우려가 나왔지만 민주당은 강행 처리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21일 본회의에서 MBC법과 추미애 법사위원장 임명 표결을 먼저 진행하고 이후 EBS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공언한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할 일은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을 또박또박 해나가며 점수를 따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수백 개 법을 고쳐서라도 완전한 내란 종식을 이루겠다며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 전체를 정조준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이상민을 비롯한 내란 공범 전원을 끝까지 추적해서 법과 역사 앞에 반드시 세울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역사관 논란을 거듭 비판하며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처리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을 계속 강조하는 건 지지층 결집과 지지율 관리를 위함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서둘러 마무리한 뒤 9월 정기국회에서 검찰, 언론, 사법 등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여당 주도 국회 본회의 처리가 임박한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경제계의 목소리가 연일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재계단체들은 오늘 국회 본관 앞에서 지역별, 업종별 단체들과 함께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당사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며 야당 탄압 여론전 수위를 한껏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특검의 압수수색 시도에 대비해 국민의힘은 철야 비상대기로 당사의 방어막을 세웠습니다. 특검이 한밤중에 급습해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지도부가 집무실을 국회에서 중앙당사로 옮긴 데 이어 의원 10명 정도가 돌아가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저는 당사에서 계속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고 우리 당 의원님들도 적절하게 조를 구성을 해서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선 건 결국 정당 해산을 위한 준비 작업이자 민주당의 청부 수사라는 게 야당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제1야당의 당원 명부를 틀어지기 위한 무리한 시도는 이재명 정권의 보복 정치, 탄압 정치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는 22일 당 지도부를 새로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굳이 칼을 휘두르는 건 마치 잔치상에 재를 뿌리겠다는 심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8월 임시국회 본회의까지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직전으로 예고되자 노골적인 야당 누르기라며 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여야는 일단 22일은 건너뛰고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봤는데 민주당 입장에선 야당 탄압이라는 여론의 부담을 지면서 일정을 강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국민의힘도 일단 한시름 놓은 분위기지만 뒤늦게 이렇게 일정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개혁 입법 속도전에 나선 민주당을 막을 방법은 마땅히 없는 게 현실입니다. 최악은 피한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그러니까 여론전으로 쟁점 법안 처리에 맞서 나간다는 계획인데 사실상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만큼 이번에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거두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번 주 복당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설에 선을 그으며 자강론을 띄우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조국 전 대표가 사면으로 풀려난 지 사흘 만에 복당을 신청하면서 정치 활동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주 안으로 복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복당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11월 전당대회를 통해 사실상 옹립 절차에 나설 전망인데 사면으로 족쇄가 풀린 조 전 대표는 그야말로 광폭 공개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친여 성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내년 6월 출마 의지를 드러냈고 저희 비판하신 분까지 포함해서 국민들의 제 의견을 다시 얘기하고 이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되는 거죠. 문재인 전 대통령 예방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 일정도 잡았습니다. 과거 창당 선언을 했던 상징적 공간인 부산 민주공원도 찾을 예정인데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는 여전히 변수입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인천 계양 보궐선거 등 다양한 선택지와 합당을 동시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자 우군인 민주당과 경쟁은 부담스러울 수 있고 현실적으로 정치적 역학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조 전 대표는 물론 조국 혁신당까지 합당론보단 자강론이 먼저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서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한다. 호남은 경쟁, 기타 지역은 선거연합.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될 만큼 조 전 대표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민주당의 표정은 마냥 밝지만은 않습니다. 호남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합당할 필요가 없다거나 사면과 별도로 입시 비리 범죄는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강론을 띄운 조국혁신당 당분간 조직 정비에 집중한다는 계획인데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계기로 존재감을 키우고 정치 지형을 바꾸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에 동행하는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듣고 함께 힘을 모아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홍미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미국 순방에 동행하는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한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와 삼성, LG 등 그룹 총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반도체, 조선 등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분야의 대표 기업인들도 참석했습니다. 미국과 정상회담에서 관세 세부 협상을 앞둔 정부가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구매 계획을 듣고 협상 전략을 세우기 위해 자리를 만든 겁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수출 여건 변화로 정부와 기업이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미국 방문에 동행하는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많이 만들어 달라 당부했습니다. 기업인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기업과 나라의 이익이 모두 지켜지길 바란다며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세 협상을 이끌었던 마스가 프로젝트, 즉 한미-조선 협력에 대해선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데에 정부와 기업이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미 투자와 별개로 국내 일자리 창출이나 우리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제안도 언급됐습니다. 취임 후 주요 기업인들과 여러 차례 만나며 국내외 경제 현안 파악에 주력해온 이 대통령. 이번 관세 협상 마무리 국면에서도 정부의 협상 전략을 공유하며 끝까지 원팀 정신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며칠 전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이어 경기 동두천에서도 리튬 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과충전은 절대 금물이고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충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뿌연 연기를 뚫고 다급하게 계단을 내려갑니다. 경기 동두천시 송내동에 있는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면서 건물 안에 연기가 가득 찬 겁니다. 이 불로 집안 내부가 그을리고 가재도구가 타는 등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주민 6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층에서부터 아무튼 연기가 엄청 났고 그다음에 5층에서는 거의 앞이 안 보였고 3층에서는 죽겠구나. 전날 밤부터 캠핑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었다는 집주인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배터리를 감식 의뢰할 계획입니다. 앞서 2명이 숨진 서울 마포구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서도 전동 스쿠터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했다는 유족의 진술이 있었고 서울대에서도 충전 중이던 무선조종 자동차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등 최근 리튬이온 배터리가 원인으로 보이는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전문가들은 배터리가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 과충전을 피해야 한다며 특히 기온이 높을 때는 배터리가 열을 받기 더 쉬운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과열이 더 배터리가 잘 되기 때문에 폭발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적정 용량만 100%까지도 충전하기보다는 한 80에서 90%까지만 충전하고 또 대용량 배터리를 충전하다 폭발할 경우 불을 끄는 것도 어렵고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실내에서 충전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오픈된 공간, 그러니까 제실자가 없는 곳이야. 피난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곳에서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최우선은 인명피해 사상이 없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만큼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충전하고 보관할 수 있는 공용시설 마련을 위해 지자체 등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고속도로에 쏟아진 플라스틱 알갱이에 SUV가 미끄러져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년 끊이지 않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임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멈춰있는 흰색 SUV가 종이장처럼 구겨졌습니다.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을 달리던 SUV가 갓길에 서 있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겁니다. SUV 운전자 4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SUV가 화물차 적재함에서 쏟아진 알갱이 형태의 플라스틱 가공 재료에 미끄러지며 화물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화물차 운전자 50대 남성을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적재가 되지 않아서 그 적재물이 도로에 떠지게 됐고, 블랙박스 영상, 도로공사 도로 쪽에 있는 그 CCTV 이런 걸 확보해가지고 정확한 그 사고 원인에 대해서 규명할 것입니다. 고속도로 적재물 낙하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천안 논산 고속도로에선 버스가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을 들이받아 버스 운전기사 등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습니다. 지난해엔 경부 고속도로와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서 화물차 적재물이 떨어지며 각각 차량 2대와 10대가 파손됐습니다. 이 같은 고속도로 낙하물로 발생한 사고는 지난 2020년부터 5년 동안 무려 238건에 달합니다.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도 났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적재분량 단속이 이제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제 현실성이 있는 단속이 될 텐데, 그건 이제 경찰부 분들이 이제 합동 단속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운전자들이 내가 항시에 걸릴 수 있다라는 인식만 있어도 이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거든요.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처벌 강화와 함께 화물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영준입니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에 불을 질러 시민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원모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 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열차 안에서 한 남성이 가방에서 휘발유를 꺼내 사방으로 뿌립니다. 승객들이 놀라 달아나는 사이 남성은 휘발유에 불을 붙입니다.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를 지나던 열차 안에서 60대 원모 씨가 불을 질렀습니다. 이 화재로 승객 481명 가운데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고 120여 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 관련해서 불만이 있었다는데 그거 공론화하시려던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원 씨는 인적 사항이 파악된 승객 160명에 대한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첫 공판에서 검찰은 원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 씨 측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확정적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승객들을 죽이겠다는 의도를 갖고 불을 지른 건 아니라는 건데, 그러면서 원 씨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억울함을 표현할 유일한 길이 방화라는 잘못된 망상에 빠져 있었다며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원 씨의 이 같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 새로 확인된 피해자를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할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다시 공판을 열고 사건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택시기사를 흉기로 살해하고 차를 훔쳐 달아나다 행인 2명을 쳐 다치게 한 남성이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20대 A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새벽 화성시 비봉면에서 60대 택시기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나다 행인 2명을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건 1시간여 만에 서울 방배동에서 붙잡힌 A씨는 지름길로 가던 중 길을 헤매면서 택시기사와 실랑이가 벌어졌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에서 상당수 전공의가 복귀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은 인턴 77명과 레지던트 1년차 106명, 상급연차 247명 등 전공의 403명 모집을 어제부로 마감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는 50에서 60% 복귀를 기대했는데 그보다 많이 왔다면서 현재 면접을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모집을 마친 서울 아산병원도 삼성서울병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공의 지원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폭염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네, 무더위 속에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내린 곳도 있었는데요. 내일도 폭염과 소나기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우선 오늘 밤사이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서울 26도, 광주 25도 이상을 유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1도, 대전 33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면서 밤낮 없는 더위가 예상됩니다. 새벽부터 오후 사이에는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중서부와 전남에 5에서 20mm, 제주도에는 5에서 40mm가 예상되고요.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소나기가 내릴 때는 잠시 더위가 식는 것 같지만 그친 뒤에는 오히려 습도가 높아지면서 더 덥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또 불쾌감도 더 심해지는데요. 무더운 날씨에 불쾌감을 낮추려면 조금씩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박이나 복숭아 등 제철 과일을 먹는 것도 좋고요. 반대로 카페인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아침, 저녁을 이용해 운동을 하고 운동 후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면 불쾌감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역시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에도 대체로 구름만 많은 가운데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캔버스의 이혜민, 김수현이었습니다. 뉴스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